어제 저녁 친구를 만났다가 또 기분이 상해버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잘 들어보세요. 어제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나 저녁 식사를 했었지요. 그리고 평소처럼 즐겁게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우리는 매우 즐거웠어요. 그런데 계산을 할 때쯤 되니 이 친구가 제 뒤에 서서 멀뚱멀뚱 이쑤시개로 이빨만 쑤시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순간 기분이 매우 상했습니다. 젊었을 적부터 이 친구를 만나면 제가 밥값을 훨씬 더 많이 계산했었거든요. 제가 조금 더 형편이 나은지라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저도 이제 은퇴를 한 상태고 지금은 이 친구나 저나 형편이 비슷한데도 예전 그 버릇을 못 버리고 당연한 듯 저에게 얻어먹지 뭐예요. 그래도 오랜만에 친구를 만났으면 밥 한 끼 대접할 수도 있지 뭐 그런 것에 기분까지 상하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사람은 친절을 베풀었을 때 상대방이 당연시 여기게 되면 순간 상당히 기분 나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거의 없거든요. 단순히 밥값을 계산하는 작은 문제에 관한 게 아닙니다. 나의 호의를 상대방이 당연하듯이 여기게 되면 상대방과 나의 관계는 많이 기울어지게 되거든요. 친한 지인이나 직장 동료 그리고 가족 간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문제지요. 내 친절함을 당연시 여기고 업신여기기까지 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많잖아요. 유명한 영화 대사 중에 호의가 지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안다라는 말이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시청자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만만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서도 친절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친절함을 보이면 안 되는 사람 유형 3가지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시면 대인관계가 한결 편해지실 거예요. 그러면 시작할게요.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건강한 인간관계의 기본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의 저서 삶의 지혜에서 진정한 친절함을 연민과 연결시켰습니다. 연민은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능력이며 이는 도덕성의 근본 기반이 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에서는 첫째, 상호 존중과 신뢰가 기본이 됩니다. 둘째, 주고받음의 균형이 유지됩니다. 셋째, 서로의 경계를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넷째, 소통이 일방적이 아닌 양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러한 기본 원칙을 철저히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거나 해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의 이면에는 맹목적인 의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제 뒤도 보지 말고 피해야 할 3가지 유형과 왜 이들이 짐승만도 못한 행동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해야 할 유형은 일방적 이용자입니다. 이들은 쇼펜하우어가 말한 극단적 이기주의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항상 받기만 하고 주는 것은 최소화합니다. 둘째, 여러분의 친절함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셋째, 도움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그 외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넷째, 자신의 필요가 충족되면 여러분을 쉽게 잊습니다. 다섯째,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에 무관심합니다. 여섯째, 감사의 표현이 거의 없거나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동물들도 본능적으로 집단 내에서 협력하고 서로 돕는 행동을 보입니다. 늑대, 무리나 원숭이 집단에서도 서로 털을 골라주는 등의 호혜적 행동이 관찰됩니다. 그러나 일방적 이용자는 이런 자연적 호혜성마저 무시하고 철저한 계산 하에 타인을 이용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 이성을 사용할 때 가장 위험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일방적 이용자는 바로 이런 위험한 이기심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항상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하지만 정작 본인이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는 모른 척하는 동료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도와달라고 할 때는
너무 바빠서 라고 말하지만 본인의 일이 밀렸을 때는 밤늦게라도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은 후에는 감사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마치 당연한 듯 행동합니다. 이에 대한 대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으로는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고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또 도움을 주기 전에 상대방의 과거 행동 패턴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호혜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일방적 관계는 과감히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청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시간적 안정장치를 만듭니다. 두 번째 유형은 감정적 흡혈귀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이들은 자신의 내면적 공허함을 타인의 에너지로 채우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늘 드라마와 위기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둘째, 대화를 독점하고 자신의 문제만 이야기합니다. 셋째, 여러분의 감정적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넷째, 부정적인 감정과 비관적인 세계관을 전파합니다. 다섯째, 타인의 성공이나 행복에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자신의 문제에 대한 조언은 듣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같은 불평을 반복합니다. 일곱째, 여러분이 피곤하거나 지쳐 있을 때도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요구합니다. 감정적 흡혈귀는 의도적으로 타인의 정신적, 감정적 에너지를 고갈시키며 자신의 내적 공허함을 채우려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불행은 욕망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비롯된다고 말했는데, 감정적 흡혈귀는 이 괴리를 타인의 에너지를 빨아들임으로써 일시적으로 메우려 합니다. 여기 항상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매번 위급한 일이 생겼다며 밤늦게 전화를 걸어오고 몇 시간씩 자신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제안하는 해결책은 모두 거부하며 다음에도 똑같은 문제로 연락해 옵니다. 이 친구와 대화를 마치면 여러분은 항상 기운이 빠지고 소진된 느낌을 받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감정적인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대화할 때는 대화 시간에 자체 제한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가 힘들다고 느낄 때는 지금은 그 이야기를 들을 에너지가 없어라고 정직하게 말하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끝없는 부정성에 동참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입니다. 나의 정신적 웰빙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그게 가족이더라도 관계의 빈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유형은 비난과 통제의 전문가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에서 이들은 의지력을 타인에게 행사하려는 욕구가 극단적으로 발달한 경우입니다. 이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닙니다. 첫째, 항상 옳아야 하고 마지막 발언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다른 사람의 결정과 행동을 미세하게 통제하려 합니다. 셋째, 비난, 조롱, 무시 등의 전술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약화시킵니다. 넷째, 타인의 성취나 행복을 깎아내립니다. 다섯째,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상대방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손상시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일곱째, 타인의 약점을 기억했다가 적절한 순간에 공격에 활용합니다. 통제형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단순한 생존 이상의 목적으로 타인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침해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욕구는 자신의 내면적 공허함의 반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모든 결정을 비판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하도록 강요하는 파트너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성취하든 그것보다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말하며 작은 실수도 크게 부각시킵니다. 점차 여러분은 자신의 판단을 불신하게 되고 모든 결정을 그 사람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나와 그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그것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비난이 나에 대한 진실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 또한 중요하죠. 이럴 때는 그것은 당신의 의견이고 나는 다르게 생각해 라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거울을 보고 연습하거나 휴대폰 녹음 기능을 활용해 한번 녹음해 보세요. 자신의 입으로 내뱉은 그 목소리가 스스로 단호하다고 여길 때까지 해보세요. 더 효과적일 거예요. 그리고 인간 관계에서는 가능하다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과의 접촉은 최소화하거나 완전히 단절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통찰력 있는 조언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 고슴도치 원칙. 쇼펜하우어의 유명한 고슴도치 딜레마는 인간관계의 적절한 거리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가까이 모이지만 너무 가까우면 가시에 찔리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 따뜻함을 나누면서도 상처를 주지 않는 적절한 거리를 찾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타인과 완전히 단절된 채 살 수는 없지만 독성 있는 사람들과는 안전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기 충족의 철학. 쇼펜하우어는 행복의 비결은 가능한 적은 것을 원하고 가능한 많은 것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외부의 인정이나 관계에 의존하지 않고 내면의 평화와 자기 충족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자기 충족의 상태에 이르면 독성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그들을 더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선택적 고립의 미덕. 쇼펜하우어는 때로는 고립이 정신적 성장과 자기 보호를 위한 필요 조건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홀로 있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사회 속에 있어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독성 있는 관계를 끊고 일시적으로 고립을 선택하는 것이 때로는 자신을 재정비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데 필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인간관계에 있어 이런 도움되는 정보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비관주의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철학은 오히려 우리에게 현실적인 지혜를 제공합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긍정적이고 건강할 것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독성 있는 관계를 식별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친절함은 소중합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나누고 투자할지 현명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성 있는 관계에서는 때로는 뒤도 보지 말고 과감히 떠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앞서 쇼펜하우어가 강조했던 손절해야 하는 세 가지 유형은 현대 사회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타인의 친절함을 이용하고 그들의 에너지를 소진시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유형에 맞춰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알면 우리는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선택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말처럼 인생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오늘 바로 내가 불편함을 느껴왔던 사람이 어떤 유형인지 분류해보고 그에게 어떻게 대처할지 혼자 연습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친절함은 소중합니다. 그것을 누구에게 나누고 투자할지 현명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독성 있는 관계에서는 때로는 뒤도 보지 말고 과감히 떠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거나 하소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면서 소통하면 항상 더 나은 지혜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더 나은 인간관계를 위해 좋은 내용들을 알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이 내용들을 꼭 아셨으면 하는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하기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법칙이었습니다.